엄마, 바빠서 나중에 전화할게. 자식에게서 이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그래, 바쁘겠지. 나중에 전화하렴. 겉으로는 이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내려앉는 그 순간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줄어듭니다. 집안은 조용해지고 연락은 뜸해집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 조용함 속에서 나는 이제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인가라는 마음의 흔들림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외로워서가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이 낯설어서 마음이 불안해진다고. 그 불안이 우리를 사람에게 의존하게 만들고 의존은 어느새 관계를 무겁게 만들면서 마음의 평온을 더 멀리 밀어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남편도 자식도 우리의 인생을 대신 책임져 주지는 못합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도 결국 자기 세계에 살고 손주 보느라 바쁜 자식은 우리의 외로움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고 헌신해도 결국 각자의 인생은 각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혼자 조용히 방 안에 머물지 못하는 데서 온다. 최근 중장년층의 고독 문제를 다루는 뉴스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독은 결핍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품격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시작점입니다. 외로움을 줄이는 것이 삶의 해답이 아닙니다. 혼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세우는 것, 그것이 나이 들어 당당하게 사는 힘입니다. 오늘은 그 중심을 만드는 5가지 방법을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겠습니다. 건강은 삶의 주권이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선택폭은 넓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건강이 허락하는 만큼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지면 하고 싶은 일을 미루게 되고 미룬 시간이 쌓이면 마음까지 움츠러들게 됩니다. 그래서 노년의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삶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힘, 즉 주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마음은 아직 젊다고. 하지만 마음이 아무리 젊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삶은 점점 좁아집니다. 걷고 싶은 길도, 보고 싶은 사람도, 하고 싶은 일도 모두 몸의 허락 아래에 놓이는 것이죠.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은 그 자체로 모든 것은 아니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진다. 그만큼 건강은 삶의 모든 가능성을 지탱하는 토대입니다. 실제로 노화연구기관의 조사에서는 노년의 삶의 만족도 차이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가 소득이나 관계보다 기본적인 신체 기능 유지라고 발표했습니다. 걷는 힘, 밥을 챙겨 먹는 힘, 잠을 깊이 자는 힘. 이 아주 평범해 보이는 기능들이 삶의 품격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70대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10년 전만 해도 무릎이 아파서 계단조차 오르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손주들과 함께 등산을 다닐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그분이 달라진 몸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는다는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강관리는 거창해서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헬스장 등록, 단백질 보충제, 고강도 운동 같은 방식은 일시적으로 의지는 생기지만 몸은 쉽게 지쳐버립니다. 몸을 단단하게 만드는 힘은 항상 작고 단순한 루틴에서 시작됩니다. 하루에 30분 걷기, 제철 음식으로 식탁 차리기, 자기 전 핸드폰 멀리 두고 깊은 숨 쉬기. 이런 행동은 작아 보이지만 몸의 회복과 마음의 속도를 천천히 원래 자리로 돌려줍니다. 어떤 의학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의 건강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의 문제다. 즉, 병원 침대에서 10년을 더 사는 것보다 내 발로 걷고 내 손으로 밥을 먹으며 5년을 사는 것이 훨씬 더 품격 있는 삶입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와서 건강을 챙기는 게 무슨 소용이냐고. 이미 몸이 많이 상했다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관리는 늦었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남아있는 몸을 최대한 잘 쓰기 위한 태도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몸을 돌보는 순간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변화를 보여줍니다. 몸이 조금만 편안해져도 마음은 금방 자신감을 되찾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을 챙기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다시 나를 돌보는 감각을 회복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 감각을 되찾는 순간 삶은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서 다시 중심을 잡습니다. 건강은 남이 대신 챙겨줄 수 없습니다. 대신 걷고, 대신 먹고, 대신 잠들어줄 사람은 없습니다. 남편도 자식도 우리의 건강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그 첫 번째가 바로 건강입니다. 이제 몸의 주권을 되찾았다면 다음은 마음과 삶의 속도를 결정짓는 또 하나의 요소를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경제적 자립, 마음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의 의미는 조금씩 바뀝니다. 젊을 때는 더 벌기 위해 애썼다면 지금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 삶을 결정할 수 있는 힘으로 바뀝니다. 경제적 자립은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쓰는 비용과 선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유란 스스로에게 책임질 수 있는 의지를 가진 것이다. 경제적 자립이 바로 그 책임의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순간을 떠올려 보면 대부분 경제적 의존이 얽혀 있을 때입니다. 부탁을 해야 하고 설명을 해야 하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해야 할 때가 생기죠. 일상의 작은 선택 하나에도 상대의 표정과 반응을 먼저 살피게 됩니다. 그 순간 마음은 이미 자유롭지 않습니다. 한 60대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남편이 은퇴한 후 생활비를 남편에게 받기 시작하면서 평생 당당했던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가격표를 먼저 보게 되고 친구들과 식사를 할 때도 가장 저렴한 메뉴를 고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뭐라고 한 적은 없지만 스스로 눈치를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작은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도 안 되는 수입이지만 그 돈이 생기고 나서 삶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옷 한 벌을 사도 이제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실제로 심리 상담 기관의 사례를 보면 노년 불안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경제적 의존에서 오는 관계의 피로감이라고 합니다. 돈을 많이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결정하고 있다는 감각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쓰는 생활비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천천히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동 결제 항목을 정리하고 필요 없는 소비를 한 걸음만 멈춰도 마음은 단숨에 가벼워집니다. 지출을 줄이는 것은 곧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어떤 재무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얼마를 모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느냐다. 즉, 1억이 있어도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한다면 자유롭지 못하지만 월 100만 원이라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자립입니다. 여기서 흔히 나오는 반론이 있습니다. 이제 와서 새로운 수입을 만들기엔 늦은 것 아니냐는 걱정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자립은 새로운 큰 돈을 버는 과정이 아니라 지금 흐르고 있는 돈을 내 손으로 다시 잡는 과정입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스스로 움직여 얻은 돈은 단순한 금액 이상의 품위와 자신감을 줍니다. 실제로 많은 중장년층이 작은 취미를 수익화하거나 평생 쌓아온 경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소소한 수입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 달에 몇십만 원이지만 그 돈이 주는 심리적 힘은 몇 천만 원의 저축보다 큽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경제적 자립은 마음의 여유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을 때 말투가 바뀌고 자세가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 역시 자연스럽게 당당해집니다. 자립은 결국 태도입니다. 그 태도가 나를 지키고 관계를 지키고 삶의 속도를 지킵니다. 남편도 자식도 우리의 노후를 완전히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그들에게도 그들의 삶이 있고 그들의 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그들도 우리를 편안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삶의 중심이 몸과 돈에서 조금씩 단단해졌다면 다음은 자연스럽게 사람과의 관계로 시선이 향합니다. 많은 사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관계를 선택하는 일. 이제 그 이야기를 해봅시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남는 인연과 흘러가는 인연이 나뉘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입니다. 문제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관계를 붙잡으려 할 때 생깁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예전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 있었다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같이 있어도 외롭고 말해도 마음이 닿지 않고 함께 있는 자리가 버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가 변했고 상대도 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인연을 계속 붙잡으려 합니다. 한 심리학 연구소의 조사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숫자보다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소수의 관계가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인다고 말합니다. 즉, 많은 사람을 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나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한 명이 수십 명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외로움은 삶의 본질이다.
그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기 자신을 만난다. 한 50대 여성의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30년 지기 친구가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 그 친구를 만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졌다고 합니다. 친구는 자식 자랑을 쉬지 않고 했고 그분은 웃으며 듣는 척 했지만 속으로는 계속 비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 자식은 왜 그렇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할까? 집에 돌아오면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분은 용기를 내어 만남의 빈도를 줄였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진짜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함께 있는데도 마음이 불편할 때라는 것을요. 쉽게 떠오르는 예를 하나 더 들면 이렇습니다. 오랫동안 알아온 친구가 있다고 해봅시다. 예전에는 그 친구와 함께 웃고 기뻐했는데 지금은 만나고 나서 마음이 무겁고 피곤한 날이 많다면 그 관계는 이미 다른 결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예전처럼 돌아가려 할수록 마음의 거리는 더 멀어집니다. 여기서 해결책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얻으려 하지 말고 가볍게 두는 것. 내 감정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관계는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흘러가지 않습니다. 편안함은 노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머무는 마음의 온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와서 사람을 정리하면 더 외로워지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관계를 붙잡고 있을 때가 가장 외로운 순간입니다. 진짜 외로움은 사람의 부재가 아니라 함께 있어도 편안하지 못할 때 생깁니다. 그러니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관계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해지는 관계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의 관계는 넓게가 아니라 깊게 가야 합니다. 한 인간관계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양이 아니라 질의 문제가 된다. 한 명의 진심 어린 친구가 10명의 피상적인 지인보다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관계가 정돈되기 시작하면 비로소 삶에는 공백이 생깁니다. 그 공백을 무엇으로 채우는가는 앞으로의 시간을 완전히 달라지게 합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그 공백 안에서 나 자신을 세우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자기 세계가 삶의 품격을 만든다는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시간이 남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결이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해야 할 일이 많아. 하루가 숨가쁘게 흘러갔다면 지금은 마음이 머무는 곳에 따라 하루의 분위기와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문제는 이 여유로운 시간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삶의 온도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취미라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하지만 취미를 무언가를 잘하기 위한 목표로 삼으면 시간은 다시 경쟁과 비교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취미는 시간을 때우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다시 만나게 하는 공간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일은 혼자 있을 줄 아는 것이다. 자기 세계를 가진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한 심리학 연구기관에서도 몰입하는 시간이 반복되면 사람의 마음은 다시 조용한 중심을 되찾는다고 말합니다. 몰입은 어려운 기술이나 거창한 계획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마음이 잔잔해지는 활동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아침 햇빛 아래서 식물의 잎을 한 장씩 바라보는 일. 종이를 펼쳐 펜으로 마음의 온도를 천천히 적어 내려가는 일. 국물의 끓는 소리를 들으며 재료의 향이 퍼지는 것을 느끼는 순간. 이런 시간들은 겉으로 보면 아주 평범해 보이지만 그 순간에 머무르는 나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온전한 나입니다. 한 70대 남성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은퇴 후 5년 동안 무료암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매일 TV만 보고 친구들과 술만 마시다 보니 삶이 점점 공허해지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집 근처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강좌를 보게 되었고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그림을 그리는 2시간 동안은 세상 모든 걱정이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붓을 들고 물감을 푸는 순간 60년 동안 쌓아온 걱정과 불안이 조용히 내려앉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1시간씩 그림을 그리고 작은 전시회에도 참여하면서 평생 처음으로 나만의 세계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누군지 알 것 같다고. 여기서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이제 와서 취미를 가져서 뭐 하냐고.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하냐고. 하지만 취미는 새로운 능력을 쌓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남아있는 내 마음을 다시 깨우는 과정입니다. 취미 속에서 우리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나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와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이 순간이 쌓일수록 삶은 조용해지고 단정해지며 말 한마디, 몸짓 하나에도 품격이 서기 시작합니다. 자기 세계가 단단한 사람은 외부의 시선이나 관계의 변화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내가 머무는 중심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심이 단단해지면 관계에 대해서도 이어야 할 것과 흘려보내야 할 것을 조용히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살다 보면 마음을 다했지만 끝내 함께할 수 없는 인연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서로의 삶의 속도와 방향이 달라지고 같은 말을 하더라도 마음에 닿지 않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애쓰고 붙잡기 위해 노력하고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관계란 노력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 더 참으면, 내가 조금 더 맞춰주면 예전에 따뜻했던 순간이 돌아올 거라고. 하지만 관계는 시간이 흐르며 변하고 그 변화는 잘못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한 관계심리 연구소의 조사에서는 사람이 평생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말합니다. 즉, 모든 인연을 간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서로에게 따뜻할 수 있는 관계를 남기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예를 하나 떠올려 봅시다.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이 있다고 해봅시다. 처음엔 대화가 자연스럽고 마음이 따뜻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만나고 나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피로해진다면 그 관계는 이미 다른 곳을 향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결책은 억지로 되돌리려 하지 않고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차갑게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상대의 변화도 나의 변화도 모두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한 인생 선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과의 인연은 강물과 같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지만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두면 언젠가 다시 만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자주 들려오는 반론이 있습니다. 흘려보내면 결국 혼자가 되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진짜 혼자라는 감각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불편한 관계 속에 오래 머물 때 생깁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를 놓고 나면 마음은 더 깊고 조용한 평온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남을 사람은 애쓰지 않아도 곁에 머물고 떠날 사람은 아무리 붙잡아도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관계는 소유가 아니라 머무름입니다. 머무르는 사람은 이유가 있어서 머물고 떠나는 사람은 그 사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편안히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비로소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가벼워진 자리에는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이제 그 빈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삶을 단단하게 지탱하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이 조용히 거쳐나갑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은 허전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 자리는 새로운 의미가 머무를 수 있는 가장 깊은 공간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지나간 것들과 잃어버린 것들에 마음을 오래 머뭅니다. 하지만 지금 남아있는 것에 시선을 잠시만 돌려보면 삶의 결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몸, 조용히 걸어 나설 수 있는 다리, 말을 나눌 수 있는 사람 한 명, 햇빛이 스며드는 창가와 따뜻한 한 모금의 물. 이 모든 것은 눈에 익숙해져 가치가 흐릿해진 삶의 기둥들입니다. 로마의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나는 살아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다. 이 단순한 진리를 잊지 않는 사람이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감사는 거창한 다짐이 아니라 하루에 한 번 마음을 멈추고 내 앞에 놓인 삶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그 한 번이 쌓이고 또 쌓이면 삶은 조용하지만 깊은 충만으로 차오릅니다. 한 심리치료 전문가는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매일 감사일기를 쓴 노년층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우울감이 30% 이상 낮았고 삶의 만족도는 40%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감사는 단순한 긍정이 아니라 뇌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한 80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 부유하게 살았지만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모든 재산을 잃었다고 합니다. 한때는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찼지만 어느 날부터 매일 아침 감사한 것 3가지를 적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쓸 게 없었습니다. 그래도 억지로라도 써내려갔습니다. 오늘도 숨을 쉴 수 있어서, 따뜻한 물을 마실 수 있어서, 비가 오지 않아서 이런 사소한 것들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 달쯤 지나니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전엔 없는 것만 보였는데 이제는 있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작은 원룸에 살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평온하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현실을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나를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존중이 쌓이면
남이 빼앗아 갈 수 없는 평온을 갖게 됩니다. 법정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유가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다. 적게 가지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이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건강, 경제적 자립, 관계의 깊이, 자기 세계, 흘려보냄, 그리고 감사는 모두 결국 이 한 가지로 이어집니다. 내 삶을 스스로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남편도 자식도 우리의 인생을 대신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각자의 인생은 각자가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 설 수 있을 때 그들도 우리를 더 편안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의존은 사랑이 아니라 짐입니다. 우리가 자립할 때 관계는 비로소 가벼워지고 서로를 존중하는 아름다운 거리가 생깁니다. 그렇게 삶을 다시 내 손으로 단단히 붙잡는 순간 나이는 단점이 아니라 깊이가 됩니다. 세월은 부담이 아니라 품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다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의 말을 전합니다. 인생의 전반부에서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 살지만 후반부에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산다. 진정한 자유는 남의 시선에서 벗어날 때 찾아온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 때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오로지 나로서 당당하게 설 때입니다. 그 당당함이 쌓이면 주름진 얼굴에도 빛이 나고 느린 걸음에도 품격이 생기며 조용한 말투에도 깊이가 담깁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스스로의 삶을 지켜낸 당신께 고요하지만 깊은 응원을 보냅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혼자이기에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